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전에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사실상 첫 대면 자리라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부터 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반장에서 대변인으로 변신한 정광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기자 시절에 뵀었는데 이렇게 또 대변인과 앵커로 또 뵙게 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여러 가지 주목할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 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경제와 민생, 또 개혁인데요. 네.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말씀을 23번 했고요. 민생을 9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난해 했었던 시정연설과 비교해 보면 그 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또 개혁이라는 단어도 14번 썼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나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직접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민생, 개혁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맹탕 연설이었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 평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원래 야당이라는 존재가 반대를 위한 존재라고 해요. 그 영어로도 opposition party,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당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한다고 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우리가 정쟁 대신 경제와 민생, 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진행하지 못했던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맹탕 연설이라고 했는지 당 대변인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또 대통령실이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시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맹탕이라고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우리 국격과도 좀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시정연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네. 취임 후에 사실상 첫 대면이자 소통이라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진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두 분의 실제 속마음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또 비공개 환담에서 어떤 얘기 오갔는지도 궁금하고요. 모두 발언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사전 환담이나 비공개 회담에서 깊은 두 사람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공식적인 자리고 배석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러 깊은 얘기들을 하긴 어려웠을 거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 네.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이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많이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비공개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배석해서 전달했죠. 네.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는데 두 분 모두 민생과 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것을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니까 이제 민생과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볼 뿐입니다. 네. 오늘의 만남을 두고 이제 좀 강대강대치였던 여야가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내년 총선까지 이제 5개월하고 10일밖에는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 초 이후에는 진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2라운드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 그 국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안 처리가 12월 3일까지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는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주당이 국회 내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총선까지 5개월 그 12월 이후부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는 과정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갖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당인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니, 서울 이미 과포화 상태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당론으로 추진하시는 배경 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가 말씀한 내용부터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정책위에서 검토하겠지만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예. 또 하남, 광명 이렇게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들도 시민들이 원할 경우에 검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과밀화를 얘기하는데 서울과 관련한 도시 지표들을 보면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베이징, 상하이, 또 뉴욕 이런 데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서울이 지금 아주 서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과밀 걱정을 할 수 있겠지만 김포나 인근 도시로 확대돼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과밀도 풀고 도시 경쟁력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그건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김포시 일부 주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드라인 포함해서 교통불편 문제부터 해소하라.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 총선을 염두에 둔 판 흔들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화두로 던졌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민주당 협조 없이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협조 안 하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 어렵거든요. 이 사안이야말로 협치가 필요한 사안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사실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겠다라는 차원에서 김포시가 그러면 좀 지리적으로 좀 애매한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로 편입되는 건 어떻겠냐는 의견을 던진 거니까 그 부분을 민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완전히 반대한다 이렇게 하기도 좀 곤란한 상황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요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김포시를 이제 서울시로 품으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쓰레기 소각장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는 심산도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된 분석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님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포시의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는 거는 서울시 또 김포시민 또 우리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문제 마이너한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저희 국민의힘 정당의 수준이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혁신안 관련 질문도 드려볼게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 중에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으로 지금 당이 좀 술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남을 지역구에 둔 의원들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의견들 어떻게 듣고 계세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죠. 이 자리에서 김용판 의원을 비롯해서 영남 의원 일부가 사과해야 한다. 잡아놓은 고기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말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변화, 희생 이런 큰 틀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영남권 의원분들이 자칫 이 영남권 물갈이 속에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당의 가치, 이 전국 정당화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가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영남 의원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큰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당의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안과 관련해서 지금 행보가 주목받고 있는 분이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도 이제 영남이 지역구인데 수도권 출마를 선언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 행보를 두고 여러 전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이 2020년 선거에서 지역구를 좀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수성갑에서 대구 수성갑에서 수성을로 옮겨서 당선된 전력도 있죠.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울산 내에서 지역구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 대표께서 앞으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직접 혁신위에서 요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온다면 그때 답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가 감히 김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화제가 된 혁신안이 바로 대사면론입니다. 네. 지금 이준석, 홍준표 이 두 분이 사면이라는 표현 문제 삼으면서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11월 2일 모레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대사면론 의결이 될까요? 여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사면 대상이라고 지적되는 분,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대구지사, 대구시장, 대구시장,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혁신위가 굉장히 고심 끝에 내놓은 사안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1호 안건부터 부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지도부에서는 1호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사면과 관련해서 계속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쩌면 자기가 다음 국회에 등원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탈당이나 아니면 비례신당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불길한데 그래도 이 전 대표 역시 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굉장히 기여를 했었던 만큼 성공에도 같이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 바랄 뿐이죠. 네, 내일 이준석 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한번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인류한 혁신위원장 행보와 메시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 용산과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 계속 나오는데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제가 10년 정도 교류를 했던 분이고 가까이에서 자주 지켜봤었는데 굉장히 이분 그 사고가 자유롭습니다. 네. 또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고요. 지금은 자신을 희생해서 당과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확고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놓은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상식에 부응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더 포용하고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 위원장이 지금처럼 당의 건전한 긴장감 조성하고요.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할 수 있는 발판을 계속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아마 대통령실도 그런 큰 방향에서 당연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